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명의 용기가 어떻게 전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 여름 기온이 38도를 넘나드는 어느 날 한 여군 하사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쓰러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죠. 강원도 산간 지역에 위치한 53여 단. 여름철 폭염이 절정에 달한 이곳 여군 생활관은 말 그대로 찜통이었습니다. 에어컨은 석 달째 고장난 상태였고 환기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내 온도는 밤늦은 시간에도 36도를 웃돌았습니다. 습도는 85%. 숨쉬기조차 답답한 환경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윤세아 하사는 매일 3시간도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동기 하사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세아야, 아빠가 뭐 하시는데? 넌 이상하게 특혜 같은 건 전혀 안 누리네. 세아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공무원이세요. 실제로는 다른 하사들이 몰래 휴가 특혜를 받거나 편한 보직을 요청할 때도 세아만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했어요. 선임 간부들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였죠. 세아에게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지만 아직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후임 정다인 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사님, 진짜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응, 괜찮아. 그냥 좀 더운 것뿐이야. 세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미정 중사가 세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아야, 이거 가져가. 장미정 중사가 몰래 아이스팩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중사님,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요. 뭔 소리야. 넌 이상하게 점점 더 말라가는 것 같아. 정말 괜찮은 거지? 따뜻한 선임의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만의 신념이 있었거든요. 군복을 입은 이상 그 어떤 특혜도 받지 않겠다는 원칙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혹독한 환경이 그녀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활관의 온도는 더욱 올라갔어요. 선풍기 하나로는 20명의 여군이 잠들기엔 역부족이었죠. 세아는 또다시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폭염이 계속된 어느 날 오후 드디어 세아에게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업무 중이던 세아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윤세아 하사, 윤세아 하사. 동료들이 급히 달려왔고 의무병이 긴급히 호출되었습니다. 체온을 재어보니 39도가 넘었어요. 맥박도 불규칙했고 의식도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열사병 전조 증상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무병이 다급하게 보고했지만 오진태 대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웃기지 마. 그냥 수면 부족이야. 요즘 젊은 애들이 체력이 딸리나 보네. 의무 기록에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 현기증으로 올려. 하지만 대위님, 이 정도 체온이면. 내가 의사야. 내가 의사야? 시키는 대로 해. 오진태 대위는 화를 내며 의무병을 윽박질렀습니다. 의무병은 어쩔 수 없이 거짓된 의무 기록을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이런 증상을 수면 부족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거든요.
세아가 의무실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장미정 중사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사님, 정신 차렸구나. 세아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세아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약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약한 게 아니라 환경이 문제인 거지. 장미정 중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여군 생활관을 지켜봤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중사님,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좀 쉬고 나면. 아니야, 세아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생활관 환경이 이상한 거라고. 하지만 세아는 여전히 자신을 탓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같은 환경에서 버티고 있는데 자신만 쓰러진 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녀는 아직 자신의 쓰러짐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장미정 중사는 세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세아야, 내가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 환경이 잘못된 거라고. 이틀 후 세아는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그날 밤 생활관 온도계는 36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습도는 여전히 85%. 세아는 또다시 제대로 잠들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 업무 중에 또 비틀거렸어요. 이번엔 오진태 대위가 직접 나섰습니다. 윤세아 하사 사무실로 와. 예, 대위님. 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자꾸 쓰러지고.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대위님. 아니야, 분명히 문제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는데 이런 상태로는 군 복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오진태 대위는 세아를 문제 있는 병사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허위 의가사 제대를 시키려는 속셈이었죠. 대위님,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좀 더 버텨보겠습니다. 버텨? 이미 2번이나 쓰러졌는데 뭘 버텨? 세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문제인 것 같았거든요. 다른 동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자신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진태 대위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넌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차라리 편하게 집에 가는 게 나을 텐데. 그날 저녁 후임 정다인 일병이 세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사님 쉬셔야죠. 이런 상태로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야. 세아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자신도 놀랄 정도로 격한 반응이었죠. 다인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아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자신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 무고한 후임에게 향한 거였죠. 다른 동료들도 세아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세아 언니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세아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날 밤 세아가 잠들어 있을 때 다인이 조용히 다가와서 침대 옆에 생수한 병과 쿨패드를 놓고 갔어요. 작은 메모도 함께 남겼죠. 하사님, 화내신 것 이해해요.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하지만 하사님이 아프면 저희도 슬퍼요. 다음 날 아침 세아가 그 메모를 발견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의 고집과 원칙이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거부했어요. 그건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국군병원에서 일하는 권은정 소령이 윤세아의 의무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장교로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윤세아,
잠깐 이 이름이. 권소령은 컴퓨터를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군 관련 가족 정보를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세아, 윤병진. 설마.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확실했어요. 윤세아 하사는 윤병진 소장의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국방부 작전참모를 맡고 있는 소장의 딸이었죠. 뿐만 아니라 최명환 예비역 중장의 외손녀이기도 했어요. 권소령은 즉시 국방부에 직보했습니다. 소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53여 단 윤세아 하사 관련해서요. 전화를 받은 윤병진 소장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아가 실신할 리 없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지만 권소령이 보내온 의무 기록과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는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의 딸이 그런 혹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세아가 정말로.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소장님. 현재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헬기 띄워. 강원도로 간다. 그는 군화끈을 조이며 중얼거렸어요. 군복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이었지. 잊고 있었군. 동시에 최명환 예비역 중장과 윤지혁 소령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 상황을 알아야 했거든요. 최명환은 전화를 받고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세아가? 53여 단 창설에도 관여했던 그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내가 만든 부대에서 내 외손녀가 그런 고생을. 윤지혁 소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나가 그런 일을? 그는 즉시 휴가를 신청하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헬기가 이륙할 준비를 하는 동안 윤병진 소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버지의 신분을 숨기고 묵묵히 버텨온 것도,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이번엔 내가 나서야겠어. 강원도 53여 단 상공에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윤병진 소장, 최명환 예비역 중장, 윤지혁 소령이 함께 내렸어요.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이런 고위급 인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임석호 준장과 오진태 대위는 급히 마중 나왔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부대장, 여군 생활관 안내해. 윤병진 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소장님, 갑자기 무슨. 질문하지 말고 안내나 해. 최명환도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친구, 나는 이 부대 창설에 관여했던 사람이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직접 확인하러 왔네. 그들이 여군 생활관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고장난 에어컨, 작동하지 않는 환기시설, 온도계가 가리키는 38도의 실내 온도, 그리고 습도 85%의 숨막히는 환경이 그대로 노출되었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 장병들이 생활하고 있었다고? 윤병진 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윤병진 소장이 분노했습니다. 부대장,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임석호 준장이 변명하려 했어요. 소장님, 예산 문제로 인해. 예산? 여군들이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예산 타령이야? 최명환이 오진태 대위를 노려봤습니다. 대위, 윤세아 하사 의무 기록 가져와. 오진태는 떨리는 손으로 의무 기록을 건넸어요. 열사병 증상을 수면 부족으로. 이게 말이 되나? 이때 장미정 중사가 나타났습니다. 소장님, 실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봐.
윤세아 하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참고 지내고 있었어요. 다른 여군들도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증상 겪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윤세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죠. 윤지혁이 말했습니다. 누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최명화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내가 만든 부대가 이 모양이라니. 며칠 후 윤지혁 소령이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국방윤리센터에 실명으로 제보하기로 한 거예요. 사무실에서 밤늦게 내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냉방장비 예산 횡령, 군남 유착, 허위 의무 기록 작성 지시 등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이걸 제보하면 내 커리어는 끝날 수도 있어. 동료 장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윤지혁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윤세아도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오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오빠 장래에 문제가 될 텐데. 누나, 진실을 숨기고 사는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아. 윤지혁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국방윤리센터에 제출했어요. 실명 제보였기 때문에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되었죠. 동시에 양병국이라는 냉방장비 납품업체 대표와 임석호 준장 사이의 유착 관계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빼돌리고 장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거예요. 이 자료들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거야. 윤지혁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병진 소장이 아들과 딸을 불렀습니다. 세아야, 지혁아. 아빠가 말할 게 있어. 아빠. 진실을 말하는 군인이 손해보는 군대라면 그건 반드시 바꿔야 해. 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혁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그리고 세아야, 너도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우리가 이런 환경을 방치한 게 잘못이지. 최명환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이건 참을 일이 아니었어. 가족들의 지지를 받은 윤지혁의 제보는 곧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53여 단 여군 인권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조직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부 고발자라며 윤지혁을 비난하기도 했어요. 소령, 조직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윤지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직이 아니라 진실에 충성합니다. 진실을 향한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막을 수 없었어요. 세아도 병원 침대에서 오빠를 걱정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윤지혁의 제보가 언론에 알려지자 전국 여군부대에서 비슷한 제보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3년째 선풍기도 없습니다. 화장실 환기도 안 되고 곰팡이가 가득해요. 여군 숙소라는 게 창고를 개조한 수준이에요. 샤워실 온수도 나오지 않아요. 벌레가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개별 부대 문제가 아니라 전군 차원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었어요. 국방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는 이 문제를 조용히 덮고 가야 하지 않냐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윤병진 소장은 단호했습니다. 덮는 순간 우리 군은 끝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거예요. 언론들도 연일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여군 인권 실태, 군납 비리, 조직적 은폐 시도 등이 차례로 드러났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딸을 둔 부모들의 분노가 컸어요. 우리 딸들을 저런 곳에 보낼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사회적 압력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군 여군 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세아가 온라인 뉴스와 댓글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윤세아 하사 때문에 우리 군이 바뀌고 있다. 용기 있는 군인이야. 저런 환경에서 묵묵히 버텨온 게 대단해. 이제야 여군들도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겠네. 윤지혁 소령도 존경스럽다. 진짜 군인다워. 세아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 때문에 오빠가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있었거든요. 장미정 중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세아야, 내가 한 일이야. 내가 참지 않고 쓰러져준 덕분에 모든 게 바뀌고 있어. 중사님, 이제는 다른 여군들 제시도와 이계속 편집도 용기를 내고 있어. 내가 먼저 길을 열어준 거야. 여군 커뮤니티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참지 말자. 우리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윤세아가 시작을 해줬으니 우리도 따라가자.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 세아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참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어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벌인 게 맞나? 세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세아에게 장미정 중사가 말했어요. 세아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해준 거야. 변화의 물결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 윤지혁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전국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증언을 시작했어요. 저는 윤세아 하사의 오빠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증언하겠습니다. 군납 횡령 실태, 예산 유용, 조직적 은폐 과정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양병국과 임석호 준장 사이의 유착관계, 허위, 의무기록 작성 지시, 여군 인권 침해, 방조 등 모든 것이 공개되었어요. 냉방장비 예산 10억 원이 횡령되었고 이로 인해 전국 여군 장병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윤지혁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명확했어요. 오진태 대위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그는 나만의 판단이 아니었다며 상급자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문제를 최대한 축소하라고요. 청문회장은 고성과 야유로 가득했어요. 일부 의원들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지만 윤지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관이 아니라 진실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증언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여군 가족들이 딸이 있어서 고맙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변화의 바람은 이제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달 후 윤세아가 정복을 입고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여군 생활관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최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완벽한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새로운 침대와 개인 사물함, 그리고 쾌적한 샤워 시설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후임들의 말이 들려왔어요. 정다인 일병이 세아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사님,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하사님, 저도 고민이 있는데요. 다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예전 같으면 세아가 피했을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말해봐. 뭔 고민인데? 세아가 다정하게 물었어요. 후임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변화는 시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세아는 국방부 교육센터에서 여군 인권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교단 앞에 선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이제야 군복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군복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 중 하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청중석의 여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미덕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말하는 것이 진짜 군인의 자세입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임석호 준장과 양병국, 오진태 대위는 구속되었고 전국 여군 시설 개선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대통령도 전군 여군 환경 전면 개혁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청원도 50만 명을 돌파했죠. 전국 여군 인권 보장이라는 제목의 청원이었어요. 그날 밤 세아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내가 입은 군복은 특혜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그리고 진짜 용기는 말하는 것이었다. 침묵을 벗어나 정의를 입는 것. 그리고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새로 설치된 에어컨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후임 여군들이 편안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최명환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침묵이 미덕이 아니었구나. 말하는 것이 용기였어.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들어낸 변화였죠.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